그 요새 전세 사기가 아주 난리죠. 거기에 중개사분들이 개입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런데 개입하면 자격증 취소시켜 버린다고.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실무에 나가셔가지고는 그 법을 피하는 방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그 전세 사기 하는 것도 방법도 참 대단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잘 모르. 근데 알아도 당해요. 저도 많이 당해봤어. 알아도. 네. 네. 이제 시행 부칙에다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또 소급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규정을 두게 됩니다. 네. 그렇지. 민법도 달라져요. 민법도 임대차나. 중개사법에 보면 자격 취소 규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자격 취소 규정이 시행령에 있어요? 중개사법에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중개사법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 있으면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고요. 시행령이면 뭐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니까. 네. 하여튼 난리죠. 서울의 강서구에 보면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서구, 특히 화곡동 일대 보면 빌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빌라가 많은 이유가 단독주택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그 이제 개발을 안 하니까 다 이제 집주인들이 빌라를 이렇게 두 필지, 세 필지 합쳐서 빌라가 연립주택인 걸 많이 줘요. 거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시세가 없으니까 거기. 신축한 거니까 매매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전세 사기 들어가는 거죠. 시세를 지들이 정하죠. 당연히 주변 시세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분들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국가에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 마련된 게 이제 뭐 보증금에 대해서 HUG에서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번에 터진 거. 그 빌라왕이 죽었을 때 상속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환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상속인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환수가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안 내주는 보험금. 그래서 또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법이 좀 맹점이 있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대가리들도 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중개사분들이 일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안 되죠. 그죠? 심지어 중개사 분이 그거를 직접 주도적으로 한 경우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만 사람들이 진짜. 야, 저 사람은 자격증 따서 100% 사기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저 사람은 중개사 업에 안 맞는 사람 같은데 저분은. 그런 분들도 공부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왜 우리 장롱 자격증이라고 지금 자격증 있는 분 중에 한 20%에서 보통 많으면 30% 정도가 개업을 합니다. 70% 정도는 개업하지 않고 장롱에서 썩고 있죠. 그거를 보통 신문 기사를 보면 중개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개업을 못한다, 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70% 중에 제가 볼 때 60% 정도는요. 이 업이 안 맞는 분들이에요. 낯가리는 분들, 내성적인 분들. 본인을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낯을 가리냐, 안 가리냐. 물론 자격증 따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격증이 안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표정들이 어두워지셨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따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죠? 일단은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뭐라도 배야지. 일단 따고 나서의 문제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꼭
업을 한다기보다는 요새는 뭐 하도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접근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따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지만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스스로 찾지 마시자 그랬어요. 그죠?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려도 못 찾는데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찾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듣는데 집중해서 달라. 자, 180페이지 등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등기의 효력이라고 있어요. 8번에 등기 일반적 효력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 중에서 5번까지는 등기법에서 할 거고요. 자, 6번이 문제입니다. 추정적 효력이라고. 여기서 이제 추정이란 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추정이란 말은 민사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송은 뭔가를 주장하고 그거를 증명함으로써 증명이란 건 법원으로 하여금 내가 주장하는 걸 믿게 하는 걸 말해요. 주장만 해서는 소송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주장 플러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경우 증거 등이 없어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있다 또는 없다라고 일단 인정하는 제도를 추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면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말은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증거 필요 없어요. 증명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A 사실에 대하여 갑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추정이 되면 갑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이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반대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생겨요. 원래는 A 사실을 갑이 증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A 사실이 추정이 되면 갑은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A 사실과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제도는 소송에서 보면 증명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갑이 증명했어야 되는 사실을 을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을, 증명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전환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사실이 추정됐다 이퀄 소송상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아가서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 또는 증명해야 될 책임이 생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추정이라는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에 그런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어요. 을은 땅을 샀다. 내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권 치겠냐? 갑으로부터 샀다.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내가 이 토지 소유권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갑은 나는 판 적이 없다. 내 거다. 이거는 여전히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그러면 등기부를 살펴보자.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추정력을 부여해 줘요.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 을이 현재 소유자다. 그러면 요 경우 을
갑부터 땅을 샀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을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갑이 판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뭐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의, 기억.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일치하는, 부합한다는 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 등기와 일치하는 실체관계, 즉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A 토지의 갑이 소유자로 등기됐다. 갑은 소유자로 인정된다.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다. 개념. 다만 모든 등기의 추정력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표제부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죠. 표제부는 권리를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가등기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일단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때 어느 범위까지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가? 추정력의 인정 범위의 문제가 나와요. 그 인정 범위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가 물적 범위고요. 하나가 인적 범위라고 부르는데요. 물적 범위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 기록을 보고 어디까지를 추정해 주는가가 물적 범위의 문제예요. 일단 등기부로 확인 가능한 거 대표적인 거 두 개. 등기 원인. 갑에서 을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원인, 매매, 증여, 교환. 그게 추정이 됩니다.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 현재 소유자는 을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등기 원인과 권리를 추정해 줍니다. 나아가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자 병이라고 등기가 돼 있다. 아까 저당권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병이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게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자는 뭐예요? 빌려준 돈이 있다. 병은 저당권자이면서 빌려준 돈이 있다. 채권. 등기라는 게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등기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 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해준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뭐라 한다? 물적 범위라고 해요. 절차적법 추정. 2번에 양가로 1번 권리 추정. 저당권이 등기됐으면 채권이 있다고 추정. 양가로 1번은 원인 추정. 일단 요 정도. 요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인적 범위가 있어요. 인적 범위는 이 추정력을 매매가 있었다. 내가 소유자다. 라는 이 추정력을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가 인적 범위예요. 소송에서 누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일단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은 지금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하죠. 자,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매매 등을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 전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인적 범위의 문제가 됩니다. 추정의 효과는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을로 소유자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걸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누가 주장할 수 있나? 등기 명의인 을뿐만 아니라 제3자 병도. 누구에 주장할 수 있냐? 제3자 병뿐만 아니라 전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인적 범위가 다 소송을 전제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4번입니다. 아까 제가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고요. 얘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고요. 증명을 하면 이 추정이 깨져요. 추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깨지지 않는 경우, 이런 걸 시험 지문에 내는데, 일단 보세요. 등기가 되면 등기된 사실은 증명된 거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진다 그랬죠. 그럼 요 경우를 보세요.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갑은 판 적이 없다. 을은 샀다. 주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은 현재 등기 명의인은 샀다는 사실,
자신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누가 갑이 판 적이 없다는 사실,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갑이 증명을 해야 추정이 깨져요. 그죠? 그럼 보세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 중에 니은 보세요. 니은에 보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 행위의 모습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 누가? 을이. 여기 보세요. 을이. 등기 후에는 매매라고 돼 있는데 을이 나는 증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추정이 깨지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죠. 왜 안 깨져요? 갑이 증명한 게 아니잖아요.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잖아. 이게 추정이 깨지려면 갑이 판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깨져요. 근데 갑은 가만히 있고 을이 나는 산 게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이 경우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 즉 팔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니은이 좀 어려운데 표정 보니까 뭐 이해가 안 되시네. 괜찮아. 건너뛰어. 그럼 뭘 기억하냐? 디귿. 이건 쉬워요. 1번.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 등기 신청을 갑이 했는데 신청 날짜를 봤더니 갑 죽은 다음 날이야. 그럼 유령이 와서 귀신이 와서 신청했나? 자,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임이 밝혀진 경우. 2번. 허무인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허무인은.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나 봤더니 광개토 대왕한테 넘겨받았어. 추정이 깨진단 말이죠. 2번. 4번. 등기 이전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 매매계약서 같은 거 말하죠. 그게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이게 뭐예요? 위조되었다. 1번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된 등기, 2번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4번 계약서가 위조됐음이 증명된 경우, 5번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갑을병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지분이 3분의 2, 을이 지분이 3분의 1, 병이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하고 있죠. 이런 걸 대법원이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추정력 깨지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는 자주 등장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여기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등기가 말소가 돼요. 말소 등기도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도 등기의 종류예요. 기존 등기를 말소시키고 밑에다 말소 등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등기가 말소됐다는 건 권리가 소멸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이 돼요. 등기가 일단 말소돼 있으면 아, 권리는 소멸했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을이 나 저당권 아직 소멸하지 않았어 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해. 얘가 그걸 증명해. 어떻게? 불법 말소임을 입증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죠?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되는데 그 말소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했어.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져. 그 말은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게 6번이 되겠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고 보존 등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오늘 1, 2월 달은 추정력이 뭐고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2개.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된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마지막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에 대한 5개. 예?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등기관사 7개 테마를 다 본 거예요.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용,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자, 오늘은 그 6가지 목차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민법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요. 동산 물권 변동은 일부러 써놨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는 책이 어디가 있어.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면 3번에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선의 취득이라고 해서 249조가 있습니다. 요거 몇 번 써먹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조문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일단 평온하고 공연하게를 묶어서 양수에다가 화살표를 하셔야 돼요. 즉 평온하고 점유 죄송합니다. 점유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249조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동산을 양수했다는 건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문제는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야. 양도인이 무권리자야. 내가 도둑놈으로부터 물건을 샀어. 모르고. 아까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권리 취득한다 그랬죠. 그게 이거라 말이죠. 그게 동산 선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산에만. 의만 간단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그죠? 즉시. 이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요거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요거를 이제 점유권 가서 이게 뭔지를 좀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그때 써먹을 거니까 요런 조문이 있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시고 우리 선의 취득가서 지금까지 33회 중에서 3번 출제를 했었어요. 그것도 다 옛날에 우리 출제할 때마다 욕을 쳐먹었어. 시험 범위도 아닌 걸 낸다고.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그 선의 취득의 개념 정도만 간단히 동산에만 인정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인데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한 장을 넘기면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나중에 물권 강론을 가면요. 괴계물권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나와요. 점유권 특유의 소멸사유, 지상권 특유의 소멸사유,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그건 이제 강론 가서 볼 거고요. 총론에서는 물권이라는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멸사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목적물 멸실이 나오죠. 당연하죠.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가 나왔는데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거라 그랬죠.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권 중에서 20년 소멸시에 적용을 받는 권리가 2개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지상권하고 지역권이라는 물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멸시효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있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입니다. 여기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자, 이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191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1항을 이해하면 2항은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1항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1항. 오른쪽에 보면 혼동의 뜻이 나와 있죠. 원래 혼동이란 건 채권 소멸사유 앤드 물권 소멸사유입니다. 즉 채권과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인데요. 채권이 소멸하는 혼동은 뭐냐?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을이 아들인데요.
아버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려드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추징받죠. 야, 부모 자식 간에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 되고요. 이자도 꼭 줘야 돼요. 법정 이자 이상을 줘야 증여세를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증여세 안 내는 방법. 현금을 줬을 때도 걸리면 증여세 두드려 맞는데 차용증 써두면 돼요. 어쨌든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렸어. 채무자 채권자죠. 근데 아버님이 돈을 안 갖고 돌아가셨네? 상속되죠. 그러면 채권자였다가 채무자 지위를 상속받죠. 그럼 물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죠. 소멸시켜야 되죠. 내가 나에 대한 채권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는 한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가 없는 양립 불가능한 지위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지위를 소멸시키는 혼동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물권의 혼동이고요. 그 대표적인 조문이 191조 1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191조 본문 단서. 그러나 그 물건이 그 물건이 어떤 걸까요? 소유권일까요? 다른 물건일까요? 다른 물건을 말합니다.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191조 1항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고 본문은 소멸, 단서는 소멸하지 않는다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본문과 단서에 해당되는 예가 출제가 됩니다. 본문과 단서에 해당되는 예.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예를 시험 문제 내고요. 그 내는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걸 오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원칙 소멸하는 것.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이 지상권 나중에 보겠지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을이 땅을 사버렸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191조 본문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이 다른 물건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을이 자기 땅에 지상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또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역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으니까 이 다른 물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를 생각해 보자. 첫째, 갑소유 땅에 역시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우리 민법상 을은요, 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땅이나 건물뿐만 아니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 같으면 안 빌려주겠지. 근데 할 수는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요걸 담보로 제공을 해. 그럼 병은 여기다가 저당권을 갖게 돼. 요걸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건 토지 저당권, 건물에 대한 건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대한 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건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걸 소멸시켜버리면 요것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병은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소멸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 그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하지 않는다.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이걸 제3자 이익보호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 이익보호.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금전대여. 그리고 갑이 땅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땅. 그럼 이때 을은 땅에다 저당권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땅을 경매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면 돼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요.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갑이 을에게 돈을 못 갚으면 뭘 넘겨준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자, 이때 이 소유권 등기는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그죠? 이런 걸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무슨 담보권?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미리 해두는 경우. 자, 이때 요 토지등기부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건 아직 소유권이 아니에요.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변제에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야.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머리가 아프죠?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아직 아니고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 번째,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얘가 1번 저당권이야. 근데 여기에 2번 저당권자도 있어. 자, 저당권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넣어서 돈 회수한다 그랬죠? 그때 저당권자가 여럿 있으면 등기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고 남는 걸 후순위가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을의 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게 소멸을 해버리면 요거 순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을은 병원 2번에서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순위가 올라가. 어부질이죠. 법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민법은 허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 을의 순위가 올라가서는, 병의 순위가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이게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혼동의 주체인 을, 본인이라고 해요.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예외하고요, 두 번째 요 예외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일반화.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 그죠?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 권리가 첫째,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두 번째,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 원칙과 예외. 187페이지 물권의 혼동 박스 191조 1항과 밑에 좋은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기억의 원칙. 니은의 예외 A 하고 B의 가. 여기까지. B의 가까지만. A와 B의 가. 다음 페이지 나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보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가 물권과 채권의 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우리 임대차를 해요. 집주인이 임대인이라고 그랬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생기죠? 임차 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사버려요. 그럼 이거 필요 있냐 말이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켜야지.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혼동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었죠. 이런 경우 을이 주택을 임차하여 그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 대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이 주택에 저당권자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멸시키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도 인정하겠죠. 그 양가로 3번 있고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4번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중에 하나가 191조 3항 점유권이 있고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책을 돈 주고 사셔서 소유권 있지요?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소유권 및 점유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가 광업권이라고요.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인정되는 탐사권 및 채굴권을 말하는데 독점적 권리예요. 그런데 갑 소유 광산의 을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그 광산을 사버려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광업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죠. 을은 여전히 탐사 및 채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업권도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점유권과 광업권 기억하시고 그 다음 혼동의 효과 보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다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소멸합니다. 이때 이 소멸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해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지요. 왜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죠. 뭐에 의한 소멸이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자, 우리 아까 등기 필요 없는 것 중에서 뒤에서 본다라고 체크 간단히 했던 게 있어요. 171페이지. 밑에 박스 네 번째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이 나오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법률 규정에 얘기했던 법률 규정. 191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니까 뭐가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두 번째, 저당권이 소멸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을이 저당권을 타인에게 넘겨줘서 소멸한 거 아니죠? 그냥 소멸한 거죠. 이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소멸. 그래서 혼동이 있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제한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령 나중에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 가더라도 혼동 이전으로 권리가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저당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 따위는 절대적 소멸이고요.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 건설돼서 내가 땅이 수용이 돼버렸어요. 소유권이 수몰이 돼버리면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졌죠. 나중에 댐을 철거해서 기존에 수몰됐던 땅이 이렇게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적 소멸의 특징이에요.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그 소멸 이전으로 복구가 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에 의한 저당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니까 설령 혼동 이전으로 소유권이 복귀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경우? 이 소유권 취득이 무효야. 의뢰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자, 의뢰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이 밝혀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혼동 자체가 무효였던 거죠. 그러면 소멸했던 권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나와요.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냐, 혼동의 원인이 무효였냐로 나눠가지고 혼동 이전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무효라고 나오면 이때는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좀 세밀하게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복귀가 부활인지 무효가 부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판례 문구니까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 그러면 부활하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오른쪽 판례 보면 두 번째 줄 무효 이렇게 나오면 부활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물권 총론이 이렇게 좀 조문은 몇 개 없고 다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강론을 보는데요. 강론은 내용이 더 세밀하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자, 11, 12월 달에는 우리가 강론에서 봐야 되는 개개의 물권이 어떤 거냐 의하고 특징 위주로 봤어요. 자, 1, 2월 달에는 조금 더 해서 어떻게 취득하는 거 하고요. 기본이 되는 효력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개개의 권리에. 그것도 세밀하게 안 봅니다. 기본 뼈대만 좀 잡을 겁니다. 일단 물권 강론으로 가면 8개의 물권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중에 7개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습니다.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점유권과 본권. 그리고 본권의 맏형이 소유권이라 그랬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용익 물권이란 게 있고 담보물권이란 걸로 나눠요. 그리고 용익물권에 세 종류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권리 자체가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어렵고 그 효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담보물권도 3개,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일단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한 1.5문제, 지상지역 전세권 1문제, 소유권 아무리 못해도 2문제 내지 3문제, 2.5문제,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내지 5문제. 소유권하고 담보물권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절반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점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다 맞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본인만 괴로워요. 일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 소유권과 유치권, 저당권을 열심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듣다 보면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 있으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말자. 강의를 듣다 보면 맞출 수도 있다라고 접근하셔야지. 나는 요건 꼭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점유권이 나오는데, 자, 점유권하고 본권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점유할 권리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요거는요, 물건을 점유하는 걸 정당화시켜요.
즉 본권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예요. 반면에 점유권은 그냥 점유만 하는 거예요. 점유. 즉 점유권은 뜻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권은 우리가 흔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문제도 아까 1.5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문제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조문 위주로 출제를 해요. 조문. 점유권에 관한 조문 192조부터. 그래서 11월 달에도 11, 12월 달에도 개념하고 기본이 되는 조문을 살펴봤고요. 1, 2월 달에도 그 개념과 기본이 되는 조문 위주로만 살펴볼 겁니다. 그거만 살펴보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자, 일단 개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라 그랬는데 이 지배가 뭐였었죠?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또는 처분을 점유라고, 지배라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책을 사용하고 있죠. 그게 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책을 소유하고도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죠. 그죠?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누군가가 책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 훔쳐서 사용하는 건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다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상이란 말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지배라는 건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돈 주고 사서 소유권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점유고 책을 훔쳐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뭐다? 그것도 점유다. 즉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지배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점유고 점유권의 뜻이 됩니다. 자, 점유에 의해서 양가로 1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점유란 물건이 사회관념상 상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적 지배하고 있는 관계, 그게 점유다.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1번 하나 기억합니다. 건물이 있는 건물의 부지, 이걸 누가 점유하는 거냐? 암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는 누가 사실상 지배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그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장을 넘겨보면 점유권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정당, 부당을 묻지 않고 그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도둑질한 놈도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면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예외가 나와요.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놈이 있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속인의 점유가 있고요. 간접 점유가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점유 보조자라고. 예외죠. 좀 전에 분명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예외잖아. 요거를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불러요.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라고 부르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193조. 물건을 사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게 192조. 상속인 점유 193조. 간접 점유 194조. 점유 보조자 195조. 여기에서 요 간접 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접 점유가. 자, 이런 거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라고 합니다. 자, 먼저 상속인의 점유가 나왔어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받는다 그랬죠. 그 중에 뭐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인의 점유는 관념적 점유가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대로 점유권을 상속받으니까 관념적 점유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관련 판례에 보면 상속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돼 있죠. 거기서 점유 성질을 점유의 태양이라고 바꿔서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점유의 태양, 점유의 성질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점유의 태양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점유 태양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가 중요한데, 간접점유 194조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나중에 뒤에서 볼 거고요. 질권, 전당포 주인, 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사용대차,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임대차,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거. 임치, 물건을 보관하는 거. 보관 계약이 임치 계약이에요. 자, 이때 보관을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이고요. 창고업자가 수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창고업자가. 자, 어쨌든 이런 계약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했을 때 그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랬는데 뭘 갖고 이해하시면 돼요? 임대차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죠. 임대차.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를 통해서 집주인,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로 하여금 주택을 점유하게 하죠. 갑이 전월세를 통해서 을로 하여금 자신의 주택을 사용하게 한단 말이죠. 이때 이 을, 얘를 뭐라고 부르고? 직접 점유자로 부르고, 을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게 한 자를 뭐라고 부르자?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관념적 점유가 되겠죠. 자,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했죠. 평등한 관계죠. 이걸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점유 매개 관계. 평등한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의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 밑줄을 보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빌려준 사람, 사용대주, 임대인, 보관을 맡긴 사람, 임친, 얘네들이 뭐예요?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2년 전에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사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직접점유자, 한 사람이 간접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동그라미 1번 점유 매개관계, 즉 계약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이때 간접점유자 보세요. 집주인이죠. 을은 전월세 사는 사람이죠. 누구 권리가 더 커요? 갑의 권리가 더 크죠. 이거를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기억. 니은 직접 점유자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주택을 반환해야 되죠. 내 거라면 누군가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게 아니니까 돌려주는 거죠. 이런 걸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점유 매개 관계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을이요. 이 주택을 갑에 동의받아서 전대차 할 수 있어요. 재임대할 수 있어요. 전대차.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두 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될 수 있냐? 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즉 이 계약이 실효가 됐어요. 근데 을이 아직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간접점유, 직접점유죠. 안 돌려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럼에도 아직 안 돌려주고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더 크다. 포괄적이다. 직접 점유자는 반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언제나 타주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네 가지 점유 매개 관계의 특징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간간히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죠. 얘는 간접 점유하니까 얘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권과 관련해서 이 점유권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가 두 개가 더 나와요. 민법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고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우리가 총론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 있죠?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요 세 가지를 싸잡아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자력구제권은 나중에 209조를 볼 건데 자력구제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점유하던 물건을 누구한테 뺏겨요. 보통 뺏길 때 안 뺏기려고 하죠. 이렇게. 이게 자력구제권이에요. 내 힘으로 점유를 침탈당하는 걸 방어하는 권리를 자력구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면서 그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보호 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이라는 것까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이런 세 가지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요 두 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인정해 주는 게 207조입니다. 자, 196페이지를 보면요. 효과라고 해서요. 207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의 전 3조의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207조 이전에 있는 세 가지 204조, 205조, 206조를 말합니다. 전 3조의 청구권이란 207조에서 바라본 이전의 세 개 204조, 205조, 206조를 말하고 204조 뒤에서 다 볼 건데요. 어디 있냐? 예,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204조, 205조, 206조. 210페이지에 보면 점유의 회수 204조. 11페이지 하단에 205조. 다음 페이지 206조. 요 세 가지. 요거를 싸잡아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그 점유보호 청구권을 누구한테도 인정해 준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204조예요. 204조를 보면 자 211페이지 210페이지 210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204조 점유의 회수라고 해서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침탈이 뭐예요? 뺏긴 거는 뺏겼어요. 점유를 뺏겼을 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줘서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뺏길 일은 있어요, 없어요? 갑이 뺏길 일은 없죠. 그죠? 근데 갑에게 점유물 반환 조건 인정이 돼요. 그럼 갑이 점유를 침탈당해야 되는데 갑이 점유를 뺏길 일은 없잖아요. 현재 물건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결국 갑의 점유물 반환 조건은 을의 점유가 침탈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갑의 점유물 반환 조건은 을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페이지로 돌아가면 196페이지 효과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되었을 경우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을이 만약에 갑으로부터 빌린 이 물건을 스스로 넘겨줘. 이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을은 물론이고 갑도 뭐 할 수 없다.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물 반환 청구 아니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니은 직접 점유자 을이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설령 그 점유 이전이 갑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갑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그거를 좀 간접 점유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 자력구제권이 아까 뭐였어요? 뺏기는데 힘으로 막는 거라 그랬죠. 얘는 필요 없잖아요. 뺏기면 얘가 뺏기는 거지. 얘는 자력구제권이 필요가 없다. 이런 걸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보면 점유 보조자가 나왔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는데 가사상 지시를 받아 가사도우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상 지시를 받아 가게 점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가사도우미에게, 가게 주인이 가게 점원에게 집 좀 잘 보세요. 가게 좀 잘 봐. 지시를 하고 밖으로 외출을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가사도우미 가게 점원이 지배를 하죠. 타인의 지시를 받았죠. 이때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라고 하자 이렇게 적어주죠. 이게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점유 매개관계와는 달리 지시를 하죠. 불평등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런 걸 점유 보조 관계라고 불러요. 자, 점유 보조자는 그 조문하고요. 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양가로 3번으로 가면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어요. 하지만 뭐는 있어? 자력구제권은 있죠. 누가 뺏어가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에 들어와서 누가 약탈을 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인정이 된다?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또 하나, 아까 이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214는요.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자를 상대로 240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240페이지를 보면 4번에 21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결국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점유자. 그죠? 근데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되겠죠. 그걸 출제합니다. 돌아와 봅니다. 197페이지 양가로 3번의 효과에 동그라미 4번 소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점유하는 자이고 좀 전에 봤죠? 213조.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점유보조자를 출제합니다. 213조와 연결해서. 됐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물권 강론 조금 들어갔어요. 그중에 점유권에 관해서 의와 연결해서 예외 요까지 살펴본 겁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하고 뭐 소유권, 지상권 쭉 볼 텐데 오늘 거와 쭉 연결이 돼요. 강론은. 그러니까 총론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자꾸 봐주셔야 강론을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힘드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책은 보지 마시고 책 봐야 뭐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강의를 자꾸 몇 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